즉흥 쪽이고 감정 쪽이고 자기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피해가 어느 정도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돈 벌어서 이제 나라에 충성한다는 거 말로만 하지 실제 이거 도움이 안 된다. 대적 이미지가 나빠지고 내 권위가 떨어지고 이거 절대 못하게 하라고 말은 하거든요. 그러면 상납금 제도를 없애야 되잖아. 근데 이달 그 계획은 며칠 날까지 꼭 보내와. 강도네. 불법 장사에 손을 대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 불법 장사의 배경엔 누가 있냐? 김정은 정권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다니엘 베르무데스 동지와의 이번 상봉은 두 나라 친선 관계를 영원히 계승해 나가려는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확고부른 저기 있네요. 최고 기분 자리. 대박이다, 대박이다. 저기 되게 그런 행사장에서 잘 안 마십니다. 안 마시는데 향수로 얼굴이 빨갛고 그리고 이렇게 숨소리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이 그를 잔인한 괴물로 만들었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면 구었던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남부장도 거기 있었는데 성남부장 비아 전화에 전화가 울렸어요. 받아보니까 김정은이라는 거야. 난 옆에 있었는데 욕을 아예 완전히 박살내더라고요. 아예 그 정도로 즉흥 쪽이고 감정 쪽이고. 야, 이건 측근 아니면 모르는 얘기네요. 한류가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인식이 코리아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으로 인식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코리아 부에노, 코리아 말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좋은 한국이냐, 나쁜 한국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노스는 나쁜 한국이고 사우스는 좋은 한국이래요. 또 제가 또 뉴스랑 이거 또 보면서 좀 많이 듣고 좀 뵀는데 좀 궁금했던 게 김정은을 사실 한 번 보기도 힘든데 여기 대학까지 해본 건가요? 네, 대학까지 해봤고 이제 다 합하면 한 7번 이상은 됐을걸요. 네. 7번 만나셨다고요? 9 이상이죠. 이 김정은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 느낌이었는지는 잠시 후 또 이만갑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외교관이 왜 외교 안 하고 밀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월급이 나오잖아요. 월급이 나오는데 제 월급이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부국장을 했는데 부국장 월급이 원래 2,700에서 3,000원이에요. 북한 돈으로. 1달러가 8,000원이고 그러니까 제 러임은 3,000원이었어요. 0.5달러 안 돼. 30센트라고요? 돈을 바라보고 일하는 건 아니고 그러네요. 그냥 1달러 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해외 나갈 수 있고 해외 나가면 또 외화를 벌 수 있으니까 그게 다 보충이 되니까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요? 쿠바에 나가서 제가 이제 참사 월급이 이제 500달러였습니다. 여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나라 이제 물가에 맞춰서 이제 노임이 조금씩 변경이 되는데 쿠바는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월급이 500달러였는데 500달러 가지고 한 달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달라고. 못 살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짓을 약간씩 하죠. 하는데 예, 약간씩 가끔 이렇게 웃으실 때
매력 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캐릭터는 약간 무게감으로 잡으셨어. 근데 본인도 모르게 싸우시는 거야. 어이가 없어. 지금 웃음이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외교관, 외무성에서 파견한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국가가 임대료금을 다 주고 대사관 이제 무슨 유지비 같은 거 우리가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외화보를 일꾼들 같은 경우에는 너임을 안 줍니다. 딱 기준 너임은 넌 얼마다라고 제정만 해주지 너임을 안 주거든요. 네가 벌어서 네 너임은 네가 충당해라. 그리고 이제 상납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상납금이라고 하지 않고 계획분이라고 합니다. 계획분. 일당 그저 1년에 한 2만 불에서 많게는 5만 불까지가 되죠. 물론 이제 내적 소위 말해서 내적 말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그 대외 공개하지 못하는 험악한 그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접수해서 보면 정말 그 해외 나가서 돈 번다는 놈들이 돈 벌어서 이제 나라에 충성한다는 거 말로만 하지 실제 그 도움이 안 된다. 이것들이 나가서 장사를 하면서 우리 대적 이미지가 나빠지고 내 권위가 떨어지고 이거 절대 못하게 하라고 말은 하거든요. 그러면 상납금 제도를 없애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대외에 공개할 수 없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제 일부 그 고위급들에만 전달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밑에다 야고 우리 파견된 단위들 상납금 이제부터 그만두라고 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아니고 야 걸리면 죽어. 걸리면 네가 책임져야 돼. 절대 불법 외화벌이는 하지 마. 하고 뒷구태에다가 근데 이달 그 계획은 며칠 날까지 꼭 보내와. 강도네. 그게 참 모순된 거고 야. 제가 이제 존재로 우리 외교관들 경우에는 그런 고정적인 상납금은 없다고 했지만은 유 대표님 잘 알겠지만은 매 명절만 되면 또 매 계기별로 어떤 기금을 내라 무슨 충성회 무슨 뭐 어떤 지원 사업을 해라 이게 정말 매번 한 번씩 $100 낼 때마다 그 와이프한테 눈치를 보고 온갖 거짓말을 다 가문니스를 다 해서 그 한 푼 한 푼 뽑아서 내면 실제 그 $500 가지고 생활하기도 바쁜데 그거 다 그쪽으로 원래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이 불법 장사에 손을 대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 불법 장사의 배경엔 누가 있냐? 김정은 정권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럼요. 뒤에다 대고 쓰. 아니 외교관한테 세상에 그런 압박을 주고. 저도 이제 북한 평양에서 외무성에 있을 때는 아까 이 잠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으로 한 3천 원 정도를 받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 나왔을 때에는 이제 뭐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 월급이 460유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00 비슷하게 50만 원. 예,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이 돈 가지고 살림한다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를 또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별 수 없이 이렇게 불법 장사를 해서라도 이제 그걸 생활에 조금 보태느라고 장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업료, 아이 교육비 같은 건 나오거든요. 지원. 원래는 이제 파견되는 국가에서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다 무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제 원래 그 나라의 학교를 다니라는 게 원칙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에 이제 중고등 학교를 다니게 되면 성경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절대 이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국제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네요. 월급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 어디를 가거나 그러다 아무리 가난한 나니까 나라에 가도 국제학교는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불법 장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2000년대 초반부터 또 평양시에서 외무성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넥타이는 꽃제비라는 말이 쭉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넥타이를 메고 대외 활동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버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월급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불법 장사를 하지 않게 되면.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무역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저희들 보고 넥타이면 꽃제비라고 이렇게 막 흉을 보거든요. 이제 코뿔소 씨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말을 될수록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존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이 외교관들이 뭐 내가 정말 큰 부자가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정말 김정은 정권이 등살을 못 이겨서 이런 그 불법 장사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사연이 더 많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다 털면 우리가 두고 온 동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조금 도둑은 동료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제가 입을 많이 다물죠. 그런데 실제 이건 그분들 잘못이 아니거든요. 정말 외교관이 탈을 쓰고 외교관이 넥타이를 매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정말 극악한 그런 정권 때문에이고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제가 두고 동료들을 지켜주고 싶어서 그래서 깊이 있게 얘기를 안 하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일규 참사님이 이제 2016년에 첫 파견을 마무리하고 평양 외무속으로 뭐 말 그대로 금이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청천강호 사건까지 해결했으니 얼마나 또 환영을 많이 해줬겠습니까? 돌아와서도 이일규 참사의 활약상은 뭐 계속됐습니다.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정책종합국 과장으로 또 근무를 했고 2019년까지는 아프리카 아랍 또 라틴 아메리카 부국장 겸 당세포 비서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 특히 외무성 내에 굵직한 행사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2018년 9월 9일 이제 북한 국경절쯤에서 이제 북한에서 오래간만에 국가수반도 초대한 큰 행사를 했고 2개월 지나서 이제 쿠바 대통령 디아스-카넬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행사 계기에 제가 이제 행사 현장 지휘 그걸 맡았었죠.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동지와의 이번 상봉은 두 나라 친선 관계를 영원히 계승해 나가려는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과시하는 분수령으로 된다고 하시었습니다. 조선과 쿠바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굳건히 한전호에 서 있다고 하시면서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강력하고 본용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쿠바 인민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성원을 표시하셨습니다. 이게 차원이가. 와 이게 만찬에 참가했네. 지금 행사에서 그러면 김정은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네, 이제 제 위치는 이제 현장 지휘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좌하는 위치였죠. 근데 행사장에서 보좌하는 위치가 아니고 행사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보좌하는 위치였죠. 네. 이 국빈들이 그 참석하는 행사에 이제 총괄을 맡고 계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신을 만나는 거와 같다. 김정은을 만나는 거. 그때 딱 제대로 이렇게 만날 때 기분은 어떠세요? 제가 이제 김정은을 처음 만난 건 이제 정말 우발적으로 만났습니다. 이제 비행장에 우리 행사 그 현장 주의니까 비행장에 먼저 가잖아요. 제일 처음 본 건 김여정을 제일 처음 봤죠. 그 행사지 현장에서 지금 행사 준비 상황을 지금 검토하면서 이제 같이 갔죠. 같이 가서 이제 휴게실에 VIP 라운지에 들어갔는데 김정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정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때 참 이것도 자랑이라고 내가 말을 해요. 그게 딱 굳어지더라고요, 몸이. 딱 굳어져가지고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내가 정중한 자세에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났고 그때 이제 김정은이 이제 몇 가지를 저에게 물어를 받습니다. 이제 그 비행기 도착 시간을 좀 체크해봤고 이제 비행기 기종 그때 디아스-카넬이 1916 러시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1916 비행기를 타고 왔고 반말로요, 존댓말로요? 반말이죠. 이게 존댓말하면 그게 또 이상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진짜로 어떤 말로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 비행기 몇 시와 이 정도죠. 그 미국 비행기야 아니면 러시아 비행기야 이런 정도. 그 지금 오는 번초 맞아? 아닙니다. 후초입니다. 왜 이혼했어? 무슨 왜 우리가 이제 파악하려고 노력해봤는데 그에 대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네, 완전히 완벽한 반말이죠. 실제로 내가 이제 김정은이 나한테 던지는 말에 대한 대답할 때 내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느낌을 내가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가서 두 번째부터는 이제 행사 전후로 해서 손가락질 한번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행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심지어 김정은이 할 발언 참고 자료라고 해가지고 100% 다 써줍니다. 다 써주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걸 김정은이 다 암송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 쿠바 인구가 몇이야라는 질문을 했던 이거 다 우리가 적어서 보고 한 건데 이걸 암송할 수 없잖아요. 1,100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미국에 한 300만 명 현재 이주해 가고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간단한 설명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대활동을 할 때 자기가 필요한 그것들을 물어보죠. 이제 그거를 모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르는 걸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정도를 이제 해야 그래 모른다는 사람 죽일 순 없잖아요. 모른다는 사람.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도 모르는 게 많거든요. 호기심 나는 부분에 이거 구바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 수는 근데 없죠. 떨리지. 가끔가다 와이프가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 태어날 때부터 생각이. 너무 무섭죠. 아무거나 돼야지. 아니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나 사진으로만 이제 볼 수 있어서 좀 궁금하긴 한데 실제로 보면 좀 어떻게 좀 TV랑 똑같나요, 사진하고? 내가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실제 TV보다는 작아요 사람들이. 네, 이제 막 TV를 볼 때 막 이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거보다는 좀 작거든요. 카메라 바를 좀 더 크게 확대되는가 봐요. 사실 김정을 딱 마주했을 때 그 느낌이나 이 감정 같은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내가 큰 사람이 된 느낌. 굉장히 사람들을 그 접견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많은 그런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 그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오죠. 지금 생각하면 다 허무한 거지만 그럼요, 그 당시. 아니 그런 장면들이 막 노동신문에도 막 나가고 또 그 생중계가 되는 장면이면 또 그걸 만화 또 자체가 어떤 그 집안의 대단한 어떤 명예이고 그 힘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 작은 아버지도 김정은이하고 악수하고 와가지고 3일 동안 손을 하시다니까요. 진짜. 날카롭고 딱 예민한 부분이 딱 보이시죠? 예. 자, 김일성, 김정일 바로 지금 거리에서 어머 진짜 가장 가까이 계시. 바로 옆에 정말 가까이서 이제 뭐 대화를 하신 분이에요. 제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공고 현지를 떠난 것이 3월 초입니다. 이제 1년 내지 3년 안에 무슨 핵무기가 나올 것 같다. 이거 외교관들 거의 다 공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이런 발언들 다 실현됐네. 진짜. 뭐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한 분도 있었을 텐데. 북한 대사관이 베트남에서 초고가 차량들을 면세 혜택으로 산 뒤 되파는 수법으로 불법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금이라 하게 되면 제가 한 3,800원 북한에서 그렇게 받았거든요. 한 달에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장만하는 거죠. 말하자면 내교관의 특종과 특혜라 그러죠. 그거 보고. 그거를 이용해서 불법 장사를 하는 거예요. 벤틀리. 저게 북한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돈벌이 수단입니까? 장성택 사건이라고 있지 않았어요? 2012년도. 그게 북한 내부 엘리트 측에 큰 타격을 주고 거기 엮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그 부류지. 어떻게 처벌이 당하고 하는 거 우린 직감하고 있잖아요. 아휴.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 대사대리였고 김정은 금고지기의 사위로 알려진 북한 고위급 외교 인사가 국내에 정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상에. 아휴. 지금 초상화 분실했다고. 북한의 핵 배기 그 자체가 체제 안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내 이것을 폐기한다. 장난삼아 내가에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 한 대는 그게 생산 운용 문제, 생산 문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핵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절대 핵을 포기 안 합니다. 지난해 11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탈북한 리일규 전 참사를 채널A가 만났습니다.
즉흥 쪽이고 감정 쪽이고 자기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피해가 어느 정도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절대 무소 불위의 권력이 그를 잔인한 괴물로 만들었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면 구었던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쿠바, 쿠웨이트, 베트남, 콩고까지 이 세계 각국에서 활약한 북한의 외교관들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오늘 이만갑 분위기가 북한의 외무성 중요 회의장으로 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김정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 드시죠? 오늘 속마음까지 한번 털어보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북한의 정치 기조가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최근 김정은이요. 남북은 더 이상 동족이 아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다라고 완전히 별개의 국가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 전적의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돌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점령 평정한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자, 저 기념탑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역사적인 거를. 저것도 돈 들잖아. 우선 저것도 왜 없앴는지 참 이유를 찾기 어렵죠. 역. 통일력은 역. 이 정도면은 뭐 초딩 수준의 유치함 같은 거 아닙니까? 북한의 국가 성찰립. 삼천리를 뺍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갑자기 이러는 가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김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한국이랑 결별한 마음속 준비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김정일 이후부터 이제 2000년 6.15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을 실시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 한국에 대한 환상 이게 너무 이제 사회에 만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에 대한 주민들의 환상을 뿌리 빼지 않고서는 자기가 독재 시스템을 유지할 수도 없고 4대 세습까지 가기도 어렵다.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보면 내세운 게 뭐밖에 없습니까? 혈통밖에 없거든요. 이 혈통 하나 가지고는 주민들 앞에 내가 수령으로서의 자기 입지를 각인시키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통일에 대해서 이제 지우겠다는 마음속 가짐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남북 정상회담이 끝났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주선을 해서서 미북 정상회담도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말 한국이 소위 쉽게 말하자면 그때 제가 북한에 있을 때인데 역시 남성 것들도 거기서 거기구나. 한계를 봤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정치적으로나 경제 군사적으로 기대할 게 없구나. 그러면서 가장 큰 변수로 이제 출현하는 게 바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북한이 정말 얻은 게 많아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얻은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혜택 중에 가장 큰 혜택이 정치적 혜택.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이용해서 북한이 제재를 무력화시켜 버렸거든요. 제재만 무력화돼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잠재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는 됐다.
한국이랑 완전히 이제 그 결별을 하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나라에 정말 우리 손대도 못했던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2023년 12월 적대적 두국가론을 내놓고 한국은 우리 족이야. 이게 바로 김정은 두국가론의 배경이고 의도고 목적이거든요. 2019년 아마 하노이 노딜 이후에 김정은이가 금강산 가서 선대라는 이야기를 해요. 선대의 잘못된 정책으로 뭐 어떻게 해서 남한하고 뭔가 하려고 했다. 그때 그 선대가 저는 야 설마 아버지를 욕했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아버지를 욕한 것 같고 그다음에 2020년, 21년, 22년 오면서 김여정이 담화나 김정은이 담화 중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남쪽이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 다 만나보니까 역시 거기서 거기고 다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흡수통일론자들의 어떤 색깔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김여정이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발 남이 일에 참관하지 말고 딴 나라처럼 살자. 이거 김여정이 성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것 같은가 하면 북한 표현대로 하면 잡스러운 사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한류 열풍.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 드라마가 퍼지고 뭐 블랙핑크가 들어가고 뭐 BTS가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반동사상 배격법이나 평양 문어 배격법 그래서 뭐 여보세요라는 말 쓰지 말고 여보십시오라는 말 써야 되고 말까지 다 바꾸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단단히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단단히 결심을 했고 이거는 이것을 막지 못하면 체제가 위협할 수 있다. 네. 북한 외교관들한테 이제 어떤 체제를 야유하는 그런 내적인 얘기들이 돌았던 적이 있어요. 리스트가 있는데 이제 쓰지 못하게 될 괴뢰 말투 이렇게 해서 한 80개 이상 이제 괴뢰 말투가 있어요. 매해 갱신이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게 한국말이거든요. 실례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어떤 말을 썼다가 혼이 났냐면 결집된다. 결집된다. 모여서 하나가 된다. 집결이랑 결집이 다른 게 집결은 장소적인 개념이잖아요. 어떤 장소에 사람들이 모인다. 결집은 사람들이 마음이 합쳐져서 뭉쳐진다. 이건데 이 결집이 한국말이라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제가 전보를 썼는데 이제 괴뢰 말투 썼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뭐가 괴뢰 말투냐 하니까 그 결집이라는 게 괴뢰 말투라는 거예요. 황당했죠. 그러면 단합됐다고 쏘라냐? 이거 반동분자들 지금 내가 이제 그 분석을 했는데 반동분자들을 결집됐다고 쓰자면 반동분자들을 통일됐다고 그러냐? 단합됐다고 그러냐? 이상하잖아. 그건. 근데 그 다음 해 갱신된 리스트에 결집이란 말이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런데 정말 그 어이없게도 북한이 반갑습니다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걸 얼마나 많이 불렀고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좋아했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뭐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러면서 통일을 하자 이런 얘기 때문에 금지를 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까? 중국에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식당들로 들어가면 춤출 때 이제 반갑습니다. 항상 부르잖아요. 동포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노래 부르는데 아마 반가운 손님이 안 나왔죠. 적재적 국가에서 오는데 어떻게 반가운 손님이 말은 안 되네요. 말은 안 되죠. 그냥 그거 노래를 자체를 그냥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다였는데 이 반갑습니다 하고 이러는 거죠. 아니 북한 사람들도 북한 사람 만나서 반가울 수 있는데 우리를 왼수요 괴뢰해요. 그럼 되네. 그럼 되네. 제가 보는데 동포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풀이하게 되면 같을 동의 자궁포거든요. 그러니까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같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하게 되면 한 뿌리의 민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형제 여러분, 동포 여러분 하니까 이것도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귀에 거슬린 데다가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조국 위한 마음 뜨거우니 통일잔치 날도 멀지 않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통일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지금 한창 통일을 지어야 되는 판인데 통일잔치 날이 멀지 않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반되는 입장이죠. 김정은은 어쨌든 할아버지, 아버지가 외쳤던 거 이제 싫다. 나는 이거 따로 살겠다 합니다. 근데 김정은의 할아버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화를 많이 내시겠죠. 만약 살아있죠.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때 외교부에 여러 번 강조하고 김정일도 강조한 얘기가 뭐냐면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그다음에 조국 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게 너네 외교부가 할 일이야. 그래서 저희들은 외교관 생활을 할 때 항상 다니면서 우리는 조국 통일이 전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외교부의 중요한 임무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김부자의 위대성 선전이 지금도 아마 첫 번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쯤이 이제 조국 통일이 유리한 국제적 환경 조성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결국은 뭐 우리가 다니면서 항상 생각했던 김일성의 위대성이라는 건 우리가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이 김일성의 위대성을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 주체사상을 북한 주민들도 제대로 알질 못하는데 외국 사람들한테 주체사상을 공부시킨다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은 웃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국 통일은 진짜 진심이었거든.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조국 통일을 위해서 바쳐왔는데 우리가 삽질했네 이제까지. 50년, 40년, 30년 동안 삽질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유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행보를 선주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뭐 이렇게 안쓰럽거나 좀 이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게 북한이 늘 말하는 이 조국 통일과 이 민족 해방은 북한의 무력으로 주한미군이 빠진 한반도를 침공해서 통일하겠다라는 거지. 적과 통일에 어찌 대한 보면 김정은이 현타가 온 거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무력으로 남조선을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우리 무력 갖고 돼갔어? 라는 현실 인식을 한 걸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 기억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는 그 낭만적인 민족주의적 감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윗대만 하더라도 분단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태어났을 때 계속 하나였는데 우리 저만 해도 분단된 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옛날에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나눠져 있다는 사실이. 근데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 우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냐면 남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평화적으로 흡수 통일하는 거고 두 번째로 안 되면 무력으로라도 하겠다라는 거고 우리는 통일을 우리가 체제 우위를 가지고 밑으로 가고 남한 사람들의 낭만적인 민족주의에 호소하게 되면 이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뭐 임수경 사건이니 뭐 이런 게 있고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이게 체제 우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진보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통일 공세를 하는 게 이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이라는 건 차라리 남한이 주체가 되면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북한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두 국가론 딱 잘라버린 거죠. 정확히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연대별로 조금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60년대부터는 주민 생활, 경제 이게 상당히 안착이 돼 있었습니다. 안착이 돼 있고 그때는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북한이 이제 살기가 더 좋다고 탈북자가 아니고 월북자가 많을 때입니다. 자국계 나면 누가 우거 입북했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올 때예요. 그러던 이제 북한이 8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체제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완전히 이제 90년대에 와서는 몰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정일 때에 와서부터는 이제 통일에 대해서 정말 대외적으로 하는 얘기지 대내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 15일 날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뒤에서 내적으로는 절대 제국적들에 대해서 요만한 환상도 가지지 마라. 이건 우리가 평화 얘기만 할 뿐이지 실제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해갔던 뜻이 아니다. 인민군대는 싸움 준비를 계속 해야 된다. 심지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평양을 방문하시고 김정은이랑 같이 백두산에 가서 손을 높이 들 때도 내부적으로는 강연에서는 저런 자들을 고짓 웃음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강연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미 전에 준비했던 거 지금 객관적인 조건이 됐다. 이제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제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나가야만 이게 이 기회에 뿌리 뽑지 못한다. 주민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잘 살게 해줄 거는 결국 한국이 아니라 나다. 선대의 유운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본인이 써먹을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80년 10월에 김일성이 노동당 6차 당대회 때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걸 내놓거든요. 이때는 북한이 핵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이런 방구도 뽕끝도 안 해요 지금. 자기네가 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상과 정책이라는 그 자체는 세월이 변하는 데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뇌시킬 때 아마 이런 내용으로 세뇌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을 등려했고 동족인 북한을 치기 위해서 전쟁 연습을 지금 현재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고립 압살하는데 지금 제일 앞장에 서서 지금 대북 제재를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흡수 통일 야망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지금 계속 책동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런 한국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이고 살 수 있겠냐. 우리를 반대하는 진짜 그야말로 족이다. 그래서 뭐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이제 아마 계속 강조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이걸 세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북한 주민 입장에서 위에서 지우라고 한다고 이게 지워질까? 이미 BTS, 드라마, 물자, 뭐 립스틱, 화장품, 생필품이 다 남아에서 오는 걸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자식 때 지금 현재 MZ 세대를 비롯해서 좀 청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부터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게 쭉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사상적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한을 좋아할 것 같거든요. 남한을 좋아하죠.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평양문화호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청년교양법 이런 3대 주민 통제 악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억지로 단속하고 막 그러니까 정부가 유입되는 걸 지금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북한에서도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전 세계적인 어떤 문화사 속에서 문화를 억압함으로써 통제가 가능했던 시절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맞아. 1950년대에 나왔던 로큰롤 음악 같은 경우는 춤곡이에요.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놀려고 불렀던 음악인데 당시에 미국 기성세대가 보기엔 이건 음란한 음악이란 말이에요. 막 다리를 떨고 애들이 고성을 질러대니까 못 듣게 했거든요. 몰래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몰래 하는 순간 이 몰래 하는 짓이 뭐가 되냐면 반항이 되고 반항을 여럿이서 하면 저항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를 억제하는 그 형태 자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미 맛을 다 봐버렸는데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음지에서 더 들으려 할수록 저항적 사고는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사실. 자, 그런데 김주의 존재감이 좀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김여정, 뭐 우리가 뭐 넘버 2다, 권력자다 뭐 이랬는데 언젠가부터 잘 안 나타나다가 나타나더니 깍듯하게 주위한테 숙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2024년 8월 4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북한에서는 이벤트가 있는 날이었어요. 어머. 김주애를 의전합니다. 허리를 살짝 숙이면서 딱 요거죠? 이쪽으로 오시죠. 저렇게 허리 숙이기 쉽지 않은데요, 고모가 조카에게. 그러니까 정말로 뭐 저도 조카가 있는데 자기 조카한테 누가 저렇게 합니까? 이건 정말 수행 비서의 느낌이고. 조카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숙이질 않잖아요. 저 각도는 사실 뭐 매장에 갔을 때 손님이 오셨을 때 정말 귀하잖아요. 그분께 이렇게 매니저가 안내할 때 이쪽으로 오시죠. 이미 몇 천만 원 쓰신 손님이 오셨을 그렇죠. 때지. VIP 신규 고객이 손님한테 왔을 저렇게 때의 안 하는데. 각도거든요. 뭐 정말 아무나 이런 왕족 혈통 안 하는 거 아니네요. 북한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마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여종이 사실 김주애가 난 이후부터는 반개 취급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직계가 아닌 반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과지라는 말이죠. 원가지가 잘 자라려면 교과지를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교과지로 돼가지고 권력에 절대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최고 권력자로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김일성이 김종일이를 후계자로 이제 책봉을 할 때 네. 그때 김평일이라든가 김용일이라든가 이 이복 형제들 그리고 또 삼촌인 김용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교과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계로 취급을 당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주회 하게 되면 김정은이 직계로 내려오는 또 다른 직계로 이제 김주회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여정은 반계란 말이죠. 하다 나니까 깍듯이 이 직계한테 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사님의 나무설. 이게 재밌는 게 김여정이 방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의 딸인 김주혜하고 김여정의 아들 딸은 될 게 안 되는 거죠. 천지 차이인 거죠. 김여정의 자녀들과 김주혜가 갖고 있는 위상의 차이가 단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김주혜는 신년 경축 공연에서 일단 아버지 김정은과 함께 차량부터가 리무진을 타고 와요. 그래서 귀빈석에 아빠와 나란히 앉습니다. 당연하죠. 여기 직계니까. 김정은의 아들이 등장하지 않는 한은 김주혜가 직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여정의 남편, 아들, 딸은 귀빈석에도 앉지 못했습니다. 귀빈석에도 앉지 못하고 아예 무대 중앙에서 저 먼 곳으로 밀려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김주혜가 후계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김주혜와 김여정의 아들, 딸과는 그 위상 차이가 절대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서열 정리가 분명 어린 아이들이지만 서열 정리가 끝났다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언젠가 한때 김정은 아들, 딸이 어리다면 김여정이 김정은의 어떤 변고 때 김여정이 임시적으로라도 북한에 어떤 권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러면 김여정의 아들, 딸에게도 권력의 어떤 흐름이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가능성이 아예 이제는 막혀 있다라는 의미기도 하죠.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김주혜가 이제 언론에 등장하면서 작년부터 당과 국가의 주요 간부들 자식들을 계속 같이 동행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쉽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쉽게 보면 김정은이 너무 자식을 데리고 공개 행사에 다니다 보니까 좀 그 고부감, 주민들한테 주는 고부감을 조금 희석시킬 목적으로 이제 일반 당과 국가의 간부들도 김여정을 포함해서 자식들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김정은이 자식과 일반 주민들, 그러니까 간부라고 해도 일반 주민이거든요, 결국은. 일반 사람 자식을 같은 급에서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귀빈소에 같이 못 앉히는 거예요. 출연하는 것만 찍고 그냥 뭐 알아서 오래 니네가 앉을 자리 가서 앉아라. 저 딱 요 정도죠. 딱 선 그어주는 거네요, 그냥. 근데 저는 그 리설주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하수 관현악단의 가수 출신인데 퍼스트 레이디 자리를 갔다. 근데 이때 반발이랄까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본다든지 그 내부에서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나요? 이설주가 처음에 딱 TV에 나왔거든요. 근데 초기에 이설주는 대학교 졸업생도 아니었어요. TV에 딱 나오니까 주변 지인들이 저렇게 머리 나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년배들이 있잖아요. 제 동생도 뭐 다 금성학원이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TV를 보는데 딱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 동기고 뭐 일어나니까 5분가 있더니 말 딱 다 다물더라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말 잘못한 거예요 지금. 제가라고 했다가. 이설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북한이 이설주를 공개하기 시작하고 지금 잠적하기 전까지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 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 부인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대신 김정은은 등장하면서 이설주라는 부인을 공식화하고 계속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이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민들한테 많이 보여줬어요. 이설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설주를 동행했던 사람인데 어때요? 굉장히 차분하고 여자다운 이미지거든요. 여성스러운 이미지고 이렇게 거칠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막 괴팍하지도 않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이미지입니다. TV에서 나오는 이미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을 주민들한테 각인시킴으로 해서 김정은이 독재자라는 이미지가 많이 희석이 돼요. 이설주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처음 그 리설주를 보면서 느낀 감정은 뭐냐면 참 생신하다. 정말 참신하다. 참신하고 좀 생신하다라는 그런 생신? 생신하다. 생신한 새로운
살아 움직이는 아주 새로운 생생하다? 예. 지금 만든 말이죠? 아니 북한에서 쓰는 말이에요. 생신하다라는 말. 생생하다와 이제 참신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야 생선이 싱싱하다. 생신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신선하다라는 프레시하다. 신선하다. 저는 오히려 김종훈이보다 아주 여자 잘 만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 주민들 속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도 조금 있었어요. 그게 뭐가 있었나? 김정은하고 같이 이렇게 TV에 나오면서 이설주가 이 저상위장을 안 달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주민들 속에서 그게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펠리기가 이거 안 달았다 하니까 북한이 좀 이게 처담적인 게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것에 지목을 하고 그러니까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럴까 하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원리주의자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설주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김정은이가 할아버지하고 찍은 사진 한 장도 없어요. 꽁꽁 숨겨놨다는 소리야 결국은. 그러니까 다 스위스 같은 데 유학을 보내요. 다 유학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주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데 선진 문물을 배우려고 스위스에 보냈다.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냥 아버지 눈에 간부들 눈에 여러 부인들 속에서 난 아들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 대사관에서 다닐 때 스위스랑 프랑스 다닐 때 누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막 대사가 나와서 쩔쩔매고 참사관 나와서 막 쩔쩔매고 다니면 누구야?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첫 번째 부인. 이렇게 터져 스위스 가서 전 누구야? 그러니까 말을 말을 못해. 저건 누구야? 이건 그러겠다. 그러니까 이러면 다 알아듣는 거야 말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꽁꽁 숨겨놨던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엄마가 아플 때. 유선암으로 아파서 프랑스 가 있을 때 그때 김정일이가 그 네 번째 부인 김옥을 태우고 모스크바 러시아를 방문했잖아요. 그 자기 옆자리에 태웠다고 부인을. 그걸 다 외국에서랑 다 봤어.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 우리 엄마는 지금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은 딴 여자 태우고 다니고 어느 자식이 좋아하겠냐고.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기를 한 번도 만나주질 않았어.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 보면. 왜냐하면 사진이 할아버지하고 손잡고 나가는 사진 한 장만 나오면 백두혈통 강조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걸 그게 없으니까 백두혈통을 자꾸 강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설주가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참 참신하다. 이제까지 수령과 장군님이 부인을 본 적이 없는데 저 새로운 지도자는 부인을 데리고 나왔어. 그 부인도 생긴 것도 별로 그렇게 나쁘질 않아.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는 나는 아버지하고 달라. 정상적인 가정에 정상적인 부인을 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외교 활동하는 지도자야. 이거를 갑자기 부각을 시키면서 이게 이설주가 확 떴던 거고. 자, 그런데요. 요즘 통 리설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김정은 옆에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딸만 보이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로열 패밀리 중에서 가장 존재감을 최근에 못 부각시킨 인물이 리설주거든요. 10년 경축 공연 때 잠깐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그 이후 무려 1년 4개월째 리설주가 모습을 감췄어요. 1년 4개월. 예, 물론 과거에도 한 1년씩 10개월씩 모습을 감춘 적이 있었어요. 2013년, 2016년, 2020년. 그런데 그때는 이제 출산과 몸 조리를 반복했던 것으로 우리 정보기관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리설주에게 한 2명 내지 3명의 아이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리설주가 안 보이는 것은 조금 분석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김주애가 자주 등장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 설은 김주애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리설주가 빠졌다 설. 그러니까 김정은과 리설주 사이에서 난 아이 김주애를 위해서 어머니가 이선을 후퇴했다 의도적으로 설이 있고, 두 번째는 리설주와 김정은의 사이에 뭔가가 균열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리설주를 밀어내기 위해서 김주애를 세웠다 설. 리일규 참사님, 아까부터 계속 리설주가 안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아끼셨는데 진짜 이유가 뭔가요? 이게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뭔가 큰 비밀을 알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처럼 하는데 어디까지나 그게 개인적인 극히 개인적인 견해고요. 북한에서 이제 그 3대 그 세습독재 왔잖아요. 김일성이
공식 부인은 김종숙입니다. 김종일이 공식 부인은 아니지만 김종훈을 만든 사람은 고영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공통된 업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령이 안녕을 지켰다는 거예요. 신변안전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다 똑같은 공통 업적이에요. 두 번째는 백두혁명 위협을 계승할 수 있는 계승자를 하나 올렸다는 게 두 번째 업적입니다. 그러면 이 몫이 지금 와서 이설주한테 왔어요. 이설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김종훈이와 함께 등장을 하면서 애민 지도자로서 또 안종된 지도자로서의 김종훈이 이미지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김종훈이 처음에 등장해가지고 공포 정치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무시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무시무시하게 만들어놨던 공포 정치, 그 무소 분류의 그 권력자의 이미지를 많이 희석시켜준 게 이설주란 말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저 사람 아버지들이랑 좀 다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정의 아버지다. 이걸 이설주는 다 해냈어요. 이제 빠지면서 김주애를 갖다 놓거든요. 김주애를 갖다 놓음으로써 이 사람도 역시 한 가정의 아버지다. 독재자를 떠나서 한 가족의 아버지다라는 이미지는 계속 김주애가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이설주는 뒤를 물러서서 김종훈이 후계자를 만들거든요. 후계자를 만드는 작업에 집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설주가 주민들한테 보여줬던 남겨놨던 많은 좋은 이미지, 주민들의 그리움을 이설주가 가지고 이제 후계자를 만들어서 10년 후에 이 사람은 이설주가 만든 후계자다라고 하면 주민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설주는 지금 후계자 준비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예자? 그거는 분명 그 이설주에게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김주애 전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거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후에 그 영국이랑 다른 언론에서 뭐 이제 그 좀 몸이 안 좋다, 뭐 약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 그 신빙성도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있는 외교관들이 유아용품을 사는 것도 체크를 하겠죠. 2018년에 당시 청와대에서 우리 정보기관에게 그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전에 첫째 아이의 성별을 알아오라라는 특별 그 오더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보기관이 그때 당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외교 라인을 다 동원해서 이설주가 첫째 아이를 출산했던 그 즈음에 유럽 국가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밀수품 내역 아니면 이 외교 행랑이든 공식적으로 북한으로 들어간 유아용품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저희 국가기관이 분석해냈는데 유럽에 나와 있는 이 북한 외교관들이 그 프랑스의 이 명품 아동복, 명품 뭐 유축기, 명품 유아용품들을 대거 들어갔다. 야, 머리띠 들어가느냐? 근데 파란색이 들어가느냐? 파랑색이었다라고 해서 당시 우리 정보기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적은 있었어요. 그게 지금 김주애의 오빠인 거죠. 제가 알고 있기는 김주애한테 오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의견이. 왜냐하면 지금 2010년에 그 프랑스에서 이런 물품들을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김종훈이가 최고 용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김종일이가 살아있을 때거든요. 2010년, 11년까지만 해도. 12년부터 김종일. 예, 그러니까 2011년까지만 해도 이 소기실과 관련된, 그러니까 범부 소기실과 관련된 물품들을 이제 사온다 하게 되면 김종훈이가 오다를 내려서 싼 게 아니라 김종일이가 오다를 내서 싸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로서는 김종철이도 아들이고 김종훈도 아들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김종철이 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2010년일 때에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때 당시는 김종훈이가 뭐 이설주하고 이렇게 결혼했던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딱 하나 뭐냐면 제가 북한 중앙동물원 당비소랑 굉장히 가까워요. 가운데 이 사람이 옛날에 이제 그 중앙동물에 있는 그 경마장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김씨 일가가 거기 가서 말 탔거든요. 그 후에 지금 이제 경마장 김씨 일가 전용 경마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거기에 나갈 때마다 이제 그 아들을 계속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김종훈이가. 김종훈이 말 타러 다닐 때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때는 김주애라는 존재가 없을 때 그때 김종훈이가 아들을 그러니까 김종훈이 말고 이설주가 아들을 안고 이제 그 경마장에 계속 나왔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무슨 100% 이제 제가 여기서 잘못 주장해가지고 아들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가름 될 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래서 아들이 있다고 저는 존재를 하고
그 존재 하에서 이설주가 지금 잠적해 있는 이유도 후계자 준비 과정에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듣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제 정답이란 말은 아니고. 네.